안녕하세요. 톡톡 증산도 시즌3 진행을 맡은 이미향입니다. 정기훈 수호사님과 하민석 부장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문화 중심 채널 상생방송에서는 인류 시원 문화와 우리 상구사의 진실을 밝히고 있는데요. 오늘 질문은 이와 관련이 있군요. 증산도에서 우리 역사 찾기 운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왜 역사 찾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저도 올바른 역사를 이렇게 전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수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현대인을 정체성과 소속감이 없는 길 잃은 방랑자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죠. 보통 우리는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가, 또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또 내가 포함되어 있고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이 민족과 세계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이런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산도에서 이런 정체성 상실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그 구원의 역사 섭리라고 할까요? 그게 뭐냐면 자기 조상의 뿌리를 찾고 그다음에 자기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바로잡으라는 거죠. 이게 천지가 성공하는 이런 가을 시대를 맞아서 각 민족이 원시반본을 해서 제 민족의 뿌리 정신을 되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각 민족의 혈통과 국통을 바로잡는 문제가 되고요. 또 그 역사를 만들어 온 고유한 시원 사상을 되찾는 문제로 이렇게 귀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사의 정통맥인 국통맥을 아는 것이 원시 반본과 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최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원시 반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죠. 네, 앞에서도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었지만 원시 반본이라는 이 네 글자를 우리가 정말 크게 이렇게 깨우쳐야 되는데요. 원시 반본, 이제 원하면은 이제 살핀다, 찾는다, 근원을 찾는다, 찾는데 아주 뿌리를 제대로 찾는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시는 시작할 때 그 시초란 뜻이고, 그러니까 원시라는 것은 그 변화의 근원이 되는 처음 시작을 이렇게 탐구하고 찾아낸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반본은 이제 돌이킬 반자, 근본 본자, 이제 근본으로 돌아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원시 반본이라는 것은 처음 시원으로 돌아간다는 뜻인데 단순히 회귀한다는 뜻이 아니고 현재의 삶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창조적인 시원 뿌리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 근원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원시 반본의 뜻을 그런대로 잘 이해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이 세상에도 예를 들어 보면은 나무가 봄에 이렇게 싹을 틔우고 여름에 무성하게 자라서 가을이 되면 모든 분열 운동을 마치고 그 생명력을 뿌리로 돌리죠. 뿌리로 되돌리면서 이 봄, 여름의 성장의 목적인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가을철에 자신의 근원을 찾아가는 대자연의 원시 반본의 몸짓이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이제 세계의 숱한 민족들이 그 원시 반본을 똑바로 하지 못하고 이제 자기 뿌리를 잃고 환부역조의 죄를 범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이신 증산 상제님께서는 그 유대 민족의 야훼, 그다음에 중국의 반고, 뭐 일본의 뭐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등의 각 민족에서 받드는 절대신들이 결국 그들은 그냥 각 민족의 수호 성신이다. 그래서 개벽자 하나님이신 상제님 입장에서 직접 유일신관을 파기하시고요. 각 민족의 수호 성신을 지방신이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명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모든 종교에서 우리가 거쳐온 모든 종교에서 많은 종교인들이 자기 민족, 우리 민족의 수호 성신을 망각한 채 이제 타 민족의 수호 성신을 이제 절대화해서 아주 그냥 아주 지극하게 이렇게 믿어왔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 우리 한민족을 다 양자로 입적시켜가지고, 우리 지금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해외 입양됐다 돌아온 그 처절한 사연들 보는데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이제 양자 양녀로 만들어 놓고 뿌리를 잃게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이런 사태를 보고 상제님께서는 근본을 찾지 못하는 그 그릇된 신앙, 그 핏줄과 어떤 조상을 바꿔버리는 대죄를 일러서 환부, 역조도 어찌 보면 원시반본의 정반대말일 수 있겠죠. 그거를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제님 말씀에 보면 이때는 원시반본하는 시대라.
혈통줄이 바로잡히는 때니 환부 역조하는 자와 환골하는 자는 다 죽으리라. 만성 선령신들이 모두 나에게 봉공하여 덕을 쌓음으로써 자손을 타 내리고 살 길을 얻게 되나니 너희에게는 선령이 곧 하나님이니라. 그래서 지금은 원시반분의 섭리에 따라서 지상의 자손들이 자기 생명의 근원인 조상님과 하나가 돼서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 그런 절대적인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가을철에 식물이 그 생명력을 뿌리로 되돌려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주의 가을철에는 내 생명의 근원인 조상과 함께 민족의 뿌리 역사를 되찾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래서 이제까지는 근데 또 선천 종교에서 말해왔던 것이 지상의 인간 구원만 말해왔습니다. 근데 상제님께서는 그 천상에서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는데요. 이때는 천지 성공 시대니라. 내가 혼란기 짝이 없는 말대의 천지를 뜯어 고쳐 새 세상을 열고 비겁에 빠진 인간과 신명을 널리 건져 각기 안정을 누리게 하리니 이것이 곧 천지 개벽이라. 그래서 후천 가을의 초종교인 증산도는 하늘과 땅이 함께 성공할 수 있도록 천상의 조상과 지상이 자손들이 동시에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이렇게 안내하는 진리다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증산상제님께서는 이 지구가 맨날 우리가 바라는 게 세계 평화, 이렇게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그게 실시간으로 진행형인데 어떻게 해야 이 역사상의 민족 간의 투쟁과 대립 이거를 바로 잡을 수 있냐 이거를 말씀하신 게 있는데 대개 예로부터 각 지방에 나뉘어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의 분란 쟁투는 각 지방신과 지운이 서로 통일되지 못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이제 각 지방신과 지운을 통일케 함이 인류 화평의 원동력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역사상에 이제까지 왔었던 온갖 투쟁과 대립이라는 것이 원시반분 섭리에 따라서 지구촌의 각 민족의 지방신들이 제자리를 딱 잡고 나서 혈통주의 바로 잡힐 때 이제 종결이 된다는 말씀과 함께 세계 각 민족의 원시반분이 현실화되는 날에 비로소 민족의 정통성과 주체성이 회복되면서 민족 간의 대동단합이 이루어지고 더불어 세계 평화도 구현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원시반분하는 가을철을 맞아 자신의 뿌리와 민족의 뿌리를 찾아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 역사의 참모습을 알아봐야겠죠. 수호사님께서 먼저 우리 민족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민족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느냐 이 기원과 그다음에 상고사를 밝혀주는 책이 이제 환단곡이죠. 가장 그런 뚜렷한 기록들이 남아있는 것이 환단곡입니다. 이 환단곡이에 태백일사 삼신오제본기에 보면 최초의 인간은 선천 봄개벽과 더불어 북극수에서 천지의 조화로 화생하여 나왔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태고 시절에 우리가 알기 어려운 그 옛날의 이야기를 아주 이 어떤 천리의 이치에 입각해서 이렇게 다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선언을 해주고 있고 또 삼성기에도 보면 인류의 시조는 나반과 아마닛이다. 우리 이제 아빠 엄마 할 때 그 이제 기원이 되는 나반과 아마닛이고 인류 시원 국가인 황국의 모든 족속들은 이 나반과 아만의 후손이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민족의 기원을 이야기하면서 인류의 기원, 발상에 대한 해답을 이렇게 명쾌하게 천리로 내려줄 수 있는 이야기가 우리 이 한민족의 그 기원을 밝히고 있는 환단곡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세계 각 민족이 인류 시원 국가인 황국에서 뻗어나갔다는 놀라운 사실을 한민족의 창세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 황국 시대가 우리 한민족의 그 기원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민족의 창세 역사가 인류 시원 문화와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삼성기를 보면 우리 한민족을 뿌리면서 인류 창세 나라인 황국의 역사를 소상히 밝히고 있습니다. 황국이라는 나라는 12국가로 이루어져 있고 중앙아시아의 천산이라는 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영역이 시베리아, 만주 이렇게 해서 남북으로 5만리, 동서로 2만여리가 되는 광대한,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지역에 광대한 지역으로 이렇게 넓게 분포되어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국의 그 주체는 환족,
광명을 숭상하는 환족인데 이 환족이 지구촌의 9족 속으로 나뉘어져서 12국가를 만들어 살았다. 그래서 구환족 12환국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환국을 다스린 통치자를 이제 환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환인.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지구촌이 시원이 이 문명이 여기서 시작이 되었다. 이것은 모든 인류는 한 가족 한 형제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시원 역사에서 여기 이제 눈을 떼야 되는 거죠. 환단고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구환일통이다 해서 이렇게 지금은 80억 인구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인류가 이렇게 바글바글 살고 있지만 그 모든 인류가 본래 한 형제,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그걸 깨달음으로 인해서 미래를 이렇게 상생의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그 근거를 그런 철학을 제공하는 것이 환단곡이라는 것을 이 이제 시원 역사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 환국은 초대 안팎연 환인부터 시작을 해서 7번째 지위리 환인까지 3301년 동안 7분의 환인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 환인은 뭐 12환국의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이런 시원 문화를 개창한 인류의 큰 스승이었다라고 이렇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 역사가 왜곡이 되어서 환인 천재를 신화 속의 인물로만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인류 최초의 그 나라인 환국을 개창하셨던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환국을 이어서 환웅천하께서 배달국을 건국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이제 황금 시대를 열었던 환국의 태국 문명이 이제 분화하는 대세를 좀 살펴보면은 이제 태극의 물결처럼 이렇게 동서로 뻗어나가서 인류 문명의 큰 물줄기를 이루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일단 환국의 정통을 개선한 환족은 그 주류가 이제 동쪽으로 갑니다. 빛의 근원인 동쪽으로 이동해서 백두산의 신시를 중심으로 해서 동방의 배달 문명을 이제 드디어 이제 마침내 개창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일부가 천산산맥을 넘어서 서남아시아로 이동한 환족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제 이란의 산악지대를 거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남하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른바 수메르 문명을 이제 개창을 하죠. 이제 환국의 정통 장자국이자 한민족의 그 동북아 시대를 처음 개창한 배달의 그 환웅 천황께서는 환인 천재로부터 이 종통의 상징인 천부와 인 세 개를 이제 받아가지고 3,000명의 제세 행랑을 거느리고 배달이라는 나라를 열고 이제 문명 개창을 이제 시작하셨고요. 근데 또 거기서 야, 좀 더 가보자 했던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환국의 또 일부 환족들은 동북으로 더 이주를 해가지고 베링 해협을 넘어서 아메리카 대륙에 딱 정착을 하게 되죠. 그들이 인디언 문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인디언의 수많은 이제 부족들이 있는데 그중 한 갈래인 포니족은 언제나 담배의 첫 모금과 음식의 첫 숟가락을 신에게 바치는 너무나 우리한테는 익숙한 그 신교 문화를 일상의 어떤 습관으로 갖고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위대한 신 그레이트 오브 소울을 일러서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는 최고의 통치자이시면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아주 보편타당한 이제 신관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뭐 미국 땅에 가서 우리가 뭐 스미소니언 박물관 가면 놀라는 것이 인디언들이 쓰는 생활 도구나 풍습이 우리 고향이야? 뭐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인디언 마을 입구에 장승, 토템, 뭐 박물관에 소장된 절구, 소쿠리, 배틀, 상투 문화 영어만 안 써 있으면 우리 국립박물관 같은 건데, 그러니까 독일의 알렉산더 폰 훔볼트라는 분은 자연지리학의 시조이신데요. 그분이 말하기를 다 연구를 끝내 하고 나서 아메리카의 많은 신화, 기념물, 뭐 우주의 발생에 대한 관한 사고, 동아시아의 것과 놀랄 만큼 흡사하다. 이것은 태고 시대에 분명 어떤 연관성이 있었다는 걸 자명하게 말해준다라고 주장했던 바 있습니다. 현 인류가 뿌리 국가인 환국에서 갈라져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그 천부인을 내려받은 환웅천왕께서 정통을 계승하셨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래서 인류 최초의 국가인 이제 환국의 마지막 아까 말씀하셨던 지리 환인께서 딱 인품을 보시고 이제 거발하는 환웅께 종통과 국통의 계승을 상징하는 천부와 인을 옥새를 딱 이렇게 네, 후계자 사실 역사는 계속 이어지기 마련인데 그 쓸만한 인재를 이어주는 게 관건인데 딱 보니까 너다 해서 근데 증표가 있어야 되니까 그걸 주시면서 동방개척의 선봉장으로 세우시고 환웅께서는 3,000명의 그 또 인재들을
데리고 백두산 신시에 이르러서 여기가 도읍으로 쓸만하다 정하시고 나라 이름을 발달국, 배달이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거바란 환웅 천왕께서 삼신상제에게 천재를 딱 올리고 나라 세움을 고하면서 동방 한민족사의 최초 국가인 배달의 역사가 비로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환웅께서 이렇게 한국에서 이주를 해오실 때 그 정통의 상징물로서 첨부와 인쇄계를 이렇게 받아서 오셨죠. 그러면서 이제 또한 무형의 국가 통치 이념인 우리가 잘 아는 홍익인간 이거를 또 받아가지고 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국유사에 이제 삼국유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기원에 대한 이 오래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이 이야기가 이제 전승이 되었는데 삼국유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를 이제 접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 보면은 만인을 구원한다는 홍익인간, 또 그다음에 제세이와 이 세상에 살면서 진리법도로서 세상을 구원한다는 이런 제세이와, 이거는 단군 조선 시대가 아니라 환웅 배달을 여신 환웅천왕께서 황국으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온 이념이거든요. 개국 이념. 그래서 5,900년, 약 6,000년 전에 커바란 초대 환웅이 동쪽으로 이주해 와서 백두산에서 신시를 개창할 때 홍익인간, 제세이와 광명계천, 이것을 이제 건국 이념으로 이렇게 천명을 하신 거죠. 그 이후에 이제 그렇게 해서 배달국이 세워지고 그 삼성기라는 책에 보면은 그 초대 커바란 천왕부터 이제 18대 거불단 환웅까지 총 18대 1565년이라는 배달국의 역사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개천절로 알고 있는 음력 10월 3일이 당군조선이 아니라 환웅천왕께서 배달국을 건국한 날이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앞서 황국에서 서양으로 간 사람들이 수메르 문명을 만들었다고 하셨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서방으로 이동한 환족이 이라크 남부에 정착을 해서 개창한 게 이제 수메르 문명인데요. 그 황국 문명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서 그게 이제 서양 문명의 뿌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수메르인들이 지금 서양인 하면 노란 머리 뭐 이런데 검은 머리의 사람들이었고 스스로를 일컬어서 Where are you from? 나는 천산이라는 안산에서 왔다. 자신들의 소자취를 그렇게 말하고, 그들은 삼신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삼수문화 원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인격을 가진 수많은 신들이 자연에 내재하고 있다라는 신관, 우리랑 똑같은 그런 다신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4천여 년 전에 유대 민족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수메르의 도시 국가 중에 우르, 갈대아 우르 출신인데, 아버지 따라서 지금의 이제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으로 이주를 딱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유대 문화의 뿌리를 내렸는데요. 근데 그 수메르 문명을 이은 유대인들은 똑같이 조상의 무덤에 이렇게 통로를 내 가지고 음식을 넣어주는. 우리가 막 묘에서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죠. 그 다음에 그렇죠. 완전히 그래서 조상에 대한 그 숭배가 우리랑 너무 똑같았고, 그게 또 구약에서 열어보면 여러 신들을 받들어서 신당도 만들고 그런 그렇게 예배한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이제 빼곡한데, 또 창세기를 보면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신이 나타나는데 세 신이 나타나서 삼신이 나타나서 자식을 내려주는 이야기가 딱 나오죠. 딱 삼신문화의 그대로 복사판인데, 여기서 동방 삼신문화의 자취가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고요. 근데 이 수메르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뭐 당연한 거고, 옆에 이집트 문명, 바벨로니아 문명, 그리스 로마 문명, 유대 문화, 그 다음에 이제 인더스 문화를 탄생시키는데 직접 간접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계사 하면은 유럽 역사인데, 그 유럽 역사의 근원이 되는 거는 미노아 문명이거든요. 그래서 미노아 문명이 지중해 크레타 섬에서 시작되는데, 그것도 그렇게 전파된, 수메르 문명이 전파돼서 미노아 문명이 탄생이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역사 세계사는 수메르 문명을 빼고는 말할 수 없고, 이 수메르 문명은 이 환국을 전제하지 않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 근데 또 그래서 수메르 문명을 조금 더 열어다 보면은 그 동방 배달 문명하고 양대 축이 되는 수메르 문명이 우리 신규 문화를 놀랍게 많이 갖고 있는데, 상투 문화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순장제도 있었고, 우리 육식갑자처럼 육식진법이 있고, 씨름했다는 거예요. 수메르 말은 또 우리말하고 똑같은 교차거에다가 어순이 같고, 배우기 얼마나 쉬워요. 그 다음에 유사한 단어도 많고, 6,000년 전에 이제 학교가 설립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선생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들이라 불렀으니까 군사부, 동방의 군사부 문화도 그대로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뭐 요즘에 어떤 아이돌 가수가 뭐 한국사는 너무 단촐한데 세계사는 뭐 방대하다 했는데 그 방대한 세계사의 근원도 사실을 알고 보면 우리 역사하고 접촉이 돼 있다는 거를 네. 알면 학생들이 얼마나 신이 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서양 역사의 근원으로 올라가도 결국 뿌리 국가인 황국을 만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황국에서 뻗어나간 동서양의 국가들을 알아보았는데요. 동양에서 배달국을 이은 나라가 당군조선이죠. 예. 화농천왕께서 배달을 건국하셔가지고 배달국이 한 1500여 년을 쭉 내려왔죠. 그래서 마지막 18세 거불단 화농께서 세상을 떠나고 이제 동북아 지역이 많이 혼란해진 그런 상황을 당군왕검께서 이제 전격적으로 이렇게 동이족을 통일을 하시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제 세우게 되십니다. 당군왕검께서 이제 삼신상제님께 천제를 올리고 송화강 유역, 지금의 하얼빈 지역이죠. 거기에 아사달이라는 곳에 이제 도읍을 정하십니다. 아사달이라는 뜻은 이제 아침에 태양빛이 제일 먼저 비추는 곳 이런 뜻이죠. 예. 이 광명사상이 그대로 반영이 된 거죠. 그리고 그 단군이라는 호칭에 대해서도요. 뭐 우리는 단군이 한 분인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맞아요. 그런데 규원사화나 단군 세계 등에 보면은 단군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직책, 대통령처럼 최고 통치자를 일컫는 그런 칭호고요. 단군 세계에 보면은 이 단군 조선 시대에 47분의 단군이 통치를 하셨다. 47세 단군이 약 2096년이 되는 그런 기간을 통치를 하셔서 마지막 단군이 이제 47세 고열가 단군까지 이렇게 되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기나긴 2000여 년의 이 단군 조선 기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런 것을 지금 뭐 교과서에는 제대로 가르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런데 고려 말의 재상을 여기만 행촌 이암 선생이 편찬한 단군 세계에는 이런 단군 조선에 관한 소중한 역사들이 많이 실려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를 한두 가지 들어보면은 첫째로 13번째 단군, 흘달 단군이라고 합니다. 그분 이제 제위 50년, 서기전 1733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700년 전이죠. 그때 오성취루라는 현상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성, 목성, 토성, 수성, 화성 이 5개의 행성이 루라고 하는 별자리 근처에 일렬로 쫙 이렇게 줄을 서는 이제 우주쇼가 펼쳐진 것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천문학자들이 그거를 과학적으로 거슬러 검증을 해보니까 진짜 그때에 그런 천문 현상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밝혀냈거든요. 사실 한 4000년 전에 천문을 관측해서 그걸 기록으로 남긴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보통 사람들이 4000년 전에는 다들 뭐 사람들이 원시처럼 살았을 거야. 뭐 강단사학자들은 뭐 우리나라의 뭐 국가 성립을 뭐 2000년도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마당에 그런 천문을 기록했다는 거. 또 이 하늘의 별자리의 체계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름을 붙이고 관찰을 하고 인식을 했다는 것 자체가 뭐 그런 각오는 전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역사를 다시 써야 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 단군 세계에는 그런 이제 수많은 2000년 동안 있었던 많은 기록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구소련의 그 저명한 역사학자 유엔 푸진이라고 하는 그 역사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뭐 지금 소련, 러시아 뭐 그쪽 지역이 옛날에 다 단군 조선 네. 배달 시대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한의 사우스 코리아에 살고 있지만 거기는 잘 갈 수가 없지만 이 학자는 소련의 학자는 그 지역을 뭐 자기 나라 땅이니까 마음대로 다니죠. 그래서 고조선의 많은 유적지를 다 발굴하고 연구를 해서 자기가 연구해서 책을 냈습니다. 그게 고조선이라는 책을 내요. 그래서 그렇게 내고 하는 말이 단군 조선을 제외하고 동아시아 역사를 논할 수가 없다. 이런 명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황국 배달 그다음에 단군 조선 이 찬란한 역사
이 문화의 그런 수원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거기에 대한 연구와 배움들을 우리가 활발히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도 당군 조선이 실존했다는 것을 유적과 유물로 고증하고 있는데요. 정작 당군의 후손인 우리는 부정하고 있으니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닌데 하여튼 우리가 물만 마셔도 요즘에 뭐 백산수야? 어디 물이다. 삼다수야? 어디 물이다. 소주만 마셔도 이거 동해야? 강릉 가니까 그쪽 물이고. 대전은 뭐 린이다. 그 제조가 된 근원이 되는 물을 생각하는 걸 우리말로 음수사원이라고. 물을 마실 때도 근원을 생각한다. 그게 이제 우리 선조들이 우리한테 알려준 교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항상 근본을 알아라. 근데 오늘 우리를 있게 해주신 혈통의 근원이자 한민족의 국조인 당군 성조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 말씀하셨지만 그냥 고유명사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쭉 이어온 것처럼 그런 직책이고 그런 아주 유구한 전통인데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그런 땅에 오셔가지고 오죽하면 하나님이신데도 이제 혈통줄을 타고 오셔서 나도 당군의 자손이다. 나도 줄을 여기다 섰다. 이렇게 그렇게 동방 한민족 모두 당군의 자손이고 당군이 결코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역사 속의 실존 인물이라는 걸 이제 천명하셨고요. 그래서 상제님이 정말 무섭게 경계하신 게 있습니다. 조선국 산계신, 중계신, 하계신이 무의무탁하니 불가불 문자로 계여인이니라. 조선국 산계신, 환인, 중계신, 환웅, 하계신, 단군이 몸부쳐 의탁할 것이 없나닌 환부역조 하지 말고 잘 받들 것을 글로써 너희들에게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상진이 뭐 안 남겨진 분인데 이거는 글로서라도 남겨서 내가 경고하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근데 이 국조 단군을 부정하는 사태라는 것이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에서 진짜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로 뻗어나오고 있긴 한데 처음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당군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 교과서가 개정될 때마다 홍위 인간이 빠지고 뭐 당군 사진이 빠지고 막 이렇게 일제히 그 식민사관에 세뇌당한 사학자와 교육자가 지금 이 시대들을 거짓말 역사로 오도하고 있다. 우리가 울주로 가면 골뱅이 뭐가 유명한데 역사책에 그 골뱅이가 없는 거야. 유명하다는데. 그런 것처럼 가장 노른자를 계속 빼고 있다는 것이 지금 문제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 병원에서도 뭐 의식 잃은 사람들 맥부터 잡아보는데 지금 국통 맥 자체가 지금 완전히 소실됐다는 거를 다시 한번 좀 각성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상진과 태모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한 도전 1편 1장에도 한민족은 황국, 배달, 조선의 삼성조 시대가 지난 후 열국 시대 이래 중국 환족과 일본에 의한 상고 역사의 왜곡으로 민족사의 뿌리가 단절되어 그 상처가 심히 깊더니 상계님께서 원시 반본의 도로서 인류 역사의 뿌리를 바로잡고 병든 천지를 개벽하여 인간과 신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으로 강세하시니라 라는 성구가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 한족은 우리 역사를 왜곡하는 것도 모자라서 자신들의 역사까지도 왜곡했죠. 우리가 대진국도 한족들이 부르는 발해로 그냥 우리가 알고 있고 대진국은 생소하고 발해가 오히려 친숙하고 그 고구려 유민이 세운 나라임에도 그 소수의 고구려 유민이 세운 말가래 나라로 왜곡하는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돼버렸는데 근데 배달 결에는 그 당군 성족께서 조선을 개국하기 오래전부터 이제 백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만주와 중국의 동부와 남부 이루는 광대한 지역에서 9갈래, 그러니까 구한족, 구이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게 황이, 백이, 적이, 현이, 풍이, 방이, 간이, 양이, 견이 뭐 그래서 그 복희씨도 풍이족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 배달 동이족은 시우천왕의 서방 개창, 그 개척을 계기로 청구의 도읍을 정하게 됐고요. 당군조선 시대에는 중국의 역대 왕조의 주류를 우리가 이루고 있었다는 거를 이게 팩트라는 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중국 역사는 아까 을지로에 그 골뱅이가 없으면 얘기가 안 되듯이 동이를 빼고는 창세 역사를 말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대만이나 중국의 학자들도 그 자기들의 역사를 자기가 자부심을 찾으려고 열어봤는데 주류가 우리가 아니네.
김치 우리가 만든 걸로 얘기하려고 했더니 이게 원조가 우리가 아니었네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동이라는 공통된 의견, 학자의 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휴량진이 옛 원민 같은 사람들은 그들의 대담과 저서에서 중국은 뭐다? 동이 문화다. 딱 그렇게 아주 쐐기를 박았어요. 한 줄 요약으로. 그래서 짚어보면 그렇습니다. 중국의 한족, 시조로 알려진 황제 헌원, 그 다음에 오제로 알려져 있는 뭐 소호금천, 전욱고양, 제곡고신, 요순,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뭐 하상주 삼왕조를 개국하신 하나라의 우, 상나라의 탕, 주나라의 문왕, 무왕 다 혈통을 따져보면 동이죠. 그거는 뭐 우리가 뭐 신원조회에서 해보면 다 그렇죠. 그 시절로 다시 가서 진짜 다 유전자 검사하면 동이죠. 그리고 주나라 초기에 염지 신농의 후손인 이제 강태공이 제후로 봉해진 나라 제나라. 그 다음에 거기도 보니까 제나라도 동이족 나라. 그다음에 주 무왕의 아우인 주공이 자신을 대신해 가지고 아들을 왕위에 앉힌 노나라. 그 노나라도 제나라 이웃한 동이족 나라. 그다음에 춘추 전국 시대에 혼란기를 주도한 5나라가 모두 동이족. 오월동주로 유명한 오나라 월나라 전부 다 동이족. 노자의 고향인 초나라 동이족. 지금 제가 이거 하루 종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 시대를 끝내고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왕 정 역시 진시황 역시 자기가 이제 한족에서 처음으로 황제다 말하고 싶어서 진시황인데 DNA 봤더니 동이족.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 고대사는 배달 조선의 동이 민족이 중원으로 들어가서 창업한 동이의 벤처 개척 역사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동방에 살던 사람들 스스로를 동이라고 부를 수가 없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배달의 민족이라고 부르는 거고 네. 이렇게 동방에서 여러 가지 문물이 이렇게 창안되고 개발이 되어서 서방으로 쭉 밀려가는 거죠. 그 과정에서 중국 대륙에 살던 토착인들이 봤을 때는 그 문물을 전수해주는 동방 사람들, 아주 하이 클래스의 그런 문물을 전수해주는 저 사람들이 동이다. 동방의 그 이라는 것은 오랑캐 이자가 아니고 아주 군자와 같은 이런 좋은 의미의 이제 원래 이었죠. 그래서 동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부르는 배달과 이제 중원에 사는 사람들이 부르던 동이 합쳐서 배달동이라는 말이 이렇게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배달동이가 배달시대 이래에 동방신교의 삼신문화, 그 다음에 역, 그 다음에 의술, 문자 이런 수많은 문물을 중국에 이렇게 전수를 하고 역대 왕조를 방금 열거하신 것처럼 역대 왕조를 일구었고 지금 중국 문화의 주류를 형성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시진핑은 뭐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반대라는 것을 이 역사관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고요. 상제님께서는 이런 역사적인 그런 창업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실제 그분들이 역사적인 인물이고 세상에 그런 공덕을 끼친 것을 이렇게 높이 평가를 해주신 그런 내용들이 도전에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응수조정 태호복인된 하사도인 다불가오, 마땅히 선천 문명의 조종 할아버지는 태호복기시인데 뭔 일로 도 닦는 자들이 허다히 부처 타령들이냐. 그러니까 인류 문명을 그 하도를 받아 내리시고 그 다음에 팔계를 그리고 인륜의 틀을 정하고 또 성시를 쓰시고 했던 이런 문명의 근간이 되는 이런 것들이 태호복기시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걸 또 높이 평가도 해 주시고 그리고 신농시 같은 경우에는 농사 짓는 법과 의술로 천하만세를 윤택하게 하였고 또 강태공은 병법과 정치로서 천하만세의 은혜를 주었나니 이제 하늘과 땅이 성공하는 가을철을 당하여 천지의 모든 신명들이 그들을 높이 받드느니라. 자, 이런 그 배달 동이족의 이런 훌륭한 그 문명 개척에 빛나는 혼들의 역사를 되살려서 상제님께서는 후천 가을 문명을 여시는 그런 창조의 원동력으로 쓰셔가지고 이제 천지공사도 집행을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중국은 그 동북공정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자기들 역사라고 이렇게 둔갑을 시키고요. 우리 문화가 자신들 문화를 베낀 거라고 우기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반대죠. 중국 역사와 문화의 원조가 우리 민족의 조상인 동이족인 거군요. 말씀하신 대로 이 배달이란 거, 배달 동이족인데
근데 이 삼국유사에서도 환웅천왕이 신시의 도읍을 정했다고 하면 되지 배달이 또 없어서 그것도 잃어버리게끔 조작된 채로 남겨져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못 하게끔 어떻게 좀 쐐기가 박혔는데 그런 거 좀 안타깝지만 어쨌든 배달 동방족 동이족이 활동한 영역이라는 것은 지리적으로 따져보면 몽골, 오르도스, 그리고 천산에 걸쳐서 북방 초원지대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3세기경에 근데 이 지역에 유목제국을 건설한 흉노가 있죠. 흉노 또한 이 동이의 후예고요. 그래서 단군 세기를 열어보면은 3세 가륵단군 때 약수에 유배됐던 열양의 그 지방관직이었던 욕살이었던 삭정이 흉노의 시조가 되었다라고 명백히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흉노는 이제 기원전 176년경에 제국을 이룬 후에 신교 삼신문화의 고향인 옛조선과 이제 같이 이제 통치 제도를 세팅을 했는데 나라를 딱 셋으로 나눠가지고 중앙은 흉노의 왕인 이제 선우가 통치를 딱 하고요. 동쪽은 이제 좌청룡 좌현왕, 오른쪽 서쪽은 우현왕이 통치를 하고 거기 문화 보면 천지와 일호를 숭배하고 조상을 받들어 모셨던 게 흉노고 그래서 흉노에서는 자신들의 왕을 이제 택리고도 선우라고 또 불렀는데 택리고도가 하늘의 아들 천자라는 거죠. 천자 문화가 그대로 녹아 있고 그들은 이제 기원전 4세기에 전국 시대로부터 지난 시대에 걸쳐서 중국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그러니까 한족들은 자기들이 나라를 세워놓고 우리 또 동이족한테 쩔쩔매는 신세였는데 그래서 진시황 때 왜 말장정 쌓았냐 우리 그거 이게 흉노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자기들이 강성대국이면 그렇게 쩔쩔맬 리가 없는데 흉노가 그렇게 위협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흉노도 내분으로 분열이 된 뒤에 한나라 때 그 일부가 중앙아시아로 이동을 하게 되고 서진한 흉노의 일부는 이제 4세기쯤에는 흑해 부간 지역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그게 유럽 사서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훈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죠. 흉노가 음차가 바뀌어서 그래서 일대 광풍을 일으키게 되죠. 훈족이 하여 훈족의 침략이 게르만족의 대이동을 야기하고 이게 또 서로마 제국을 멸망시켰죠. 이게 세계사에서 우리가 배우는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훈족의 등장으로 서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유럽의 고대가 마감된 거니까 동이족이 움직여서 동이족이 동하니까 세계사가 이렇게 격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훈족이죠. 근데 흉노라는 말은 중국 한족 후대의 역사가들이 흉악할 흉, 그다음 노비노, 흉악한 노예 같은 놈 이렇게 해서 비하해서 붙인 이름이고 사실 훈족은 환족의 변형된 형태죠. 이게 동이족임을 이름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흉노에 그런 게 있었고 이 흉노를 이어서 북방 초원을 지배한 족속이 이제 선비족이죠. 선비족도 동이에 속하는 동호의 후예로 이렇게 한 시대를 이렇게 풍미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 멸망 후에 중국 땅으로 이제 밀고 들어가서 이제 5호 16국 우리가 뭐 역사 시간 많이 배운 5호 16국 시대의 주역이 되었고요. 그다음 나중에 다시 또 이제 천하 통일을 한 수나라를 세워서 중국을 통일한 양견, 그다음 수당, 그다음 당나라를 세운 이연 이런 그 창업자들이 모두 다 선비족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중국의 남북조 시대에는 이 선비의 일파인 유연이 이제 북방 초원지대를 이제 장악을 하고 이제 북조를 이렇게 위협을 했죠. 그 다음에 유연에 예속되어 있던 돌궐족이 또 흥기를 해서 유연을 격파하고 새로운 또 초원의 북방 초원지대에 이렇게 패자가 되었습니다. 이 돌궐은 중국 문헌에 등장하는 거고 우리가 투르크라 그러죠. 투르크. 그래서 이 투르크가 당나라 시대 때부터 서진에서 이제 12세기 동로마 제국 영역인 아나톨리아 반도, 지금의 터키 땅까지 진출을 하게 되죠. 터키는 지금 이제 자기 나라 이름을 티르키예라고 써달라고 하는 거죠. 그 주인공이 바로 그 투르크 일파인 오스만 투르크입니다. 그래서 15세기 중엽에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고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켜서 동양과 서양을 이렇게 오가면서 문명의 활발한 교류를 시키는 태풍의 눈을 역할을 했던 것이 이 동이 계열의 북방 초원을 지배했던 이민족의 역사였던 것이거든요. 티르키예와 우리나라가 형제 국가라고 하는데요. 그런 역사가 있었군요. 그리고 우리의 또 다른 형제 국가인 몽골도 동이족의 후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13세기로 거슬러 가면은 그때 러시아랑 중동 일대까지 진출한 세계적인 대제국이 몽골이었고요. 북방 초원 지역을 근거지로 해서 일어났는데
단군세기에 기록된 바로 사세 오사구 단군께서 아우 오사다를 이제 몽골이안으로 봉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몽골 부족을 또 이제 하나로 통합한 칭기즈칸은 중앙아시아 일대를 정복해 나가고 그의 사후에 몽골은 유럽 원정까지 나서가지고 원나라를 열고 으뜸원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땅 전체를 다스리는 대통일 제국을 이제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몽골의 유럽 진출이라는 것이 서양의 중세를 이제 끝막는 원인이 됩니다. 몽골군이 몰고 온 게 있죠. 흑사병을 몰고 와서 유럽 인구가 그냥 급감해 버리고 이로 말미암아서 이제 중세를 지탱해 왔던 그 농노 제도 인구가 없으니까 무너지게 되고 중세의 정신적 지주였던 그 교황과 그 교회의 권위가 흑사병이라는 그 팬데믹 앞에서 무력해지니까 그 힘없이 붕괴가 되고 그러니까 앞서 흉노족이 유럽의 고대를 무너뜨렸다라면 몽골은 고대에 이어서 중세를 무너뜨리면서 서양사의 흐름을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사도 자기들이 막 이렇게 철가로 움직인 것 같지만 그 뒤에 자석은 우리 동이족이 쥐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흉노, 선비, 돌골, 거란, 몽골 등의 북방 민족도 동의 한 갈래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근데 이들이 배달의 후예요 단군조선의 일원이니까 그들도 어디 갈 때마다 이렇게 재단 쌓고 천소 민족임을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삼신상제님을 아주 지극히 숭배해 왔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유물과 제도랑 그 북방 기마민족들을 견줘보면 우리의 역사 유적이 우리는 일제 식민사가 입각해서 보면 북방 유적이 안 나와야지 되는데 왜 거기랑 똑같냐는 거예요. 그게 명백한 물증이고 실증 사학에 입각해서 봐서도 뿌리가 같은 동이족이라는 걸 너무나 명백히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자도 동이족이 만들었다는 것은 중국 한족도 인정하고 있죠. 우리 역사가 밝혀지면 동이족의 위대한 역사도 함께 드러나리라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뿌리를 찾아 근원으로 돌아가는 원시 반본의 정신에 따라 인류 시원 역사와 한민족의 국통맥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마무리 정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시반본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역사 공부를 했는데 이 역사를 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냐? 우리가 이 시간을 들여서 이런 얘기를 왜 해야 하냐면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게 과거 역사의 바탕을 두고 있고 또 우리의 지금의 발걸음이 또 미래의 향방에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과거가 단절되고 왜곡되어 있으면 과거의 소산이 현재의 역사 의식도 뒤틀리고 미래를 보는 올바른 시각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거라고 하는 게 죽어있지 않다는 거 죽은 과거가 아니고 아직도 현실 속에서 이렇게 펄떡펄떡 살아있고 우리의 무의식에 영향을 주고 있고 그래서 데카르트가 이미 죽은 사람인데 데카르트를 아무도 모르지만 우린 전부 다 데카르트주의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그 시절의 사고방식대로 의무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 무의식은 학력이 다 달라도 거기에 세팅이 돼 있어요. 기계론적 사고방식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역사를 지금 식민사관의 프레임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 그 나라는 건 내가 기억하고 있는 모든 것인데 그 기억이 잘못 입력이 돼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자아를 실현하고 자기를 찾는 여정에서 결국 그 나라는 게 그 모든 내가 나에게 줄기차게 하는 이야기 덩어리들인데 그 잘못된 이야기가 주입돼 가지고 그 뽑혀져 나오는 미래 이야기도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 가장 유명한 역사된 정의가 E.H. 카도 역사라고 하는 건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 unending dialogue.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듯이 계속 과거가 우리한테 말을 걸어주고 있는데 잘못된 과거를 자꾸 우리한테 주입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도출하길 바라는 것 자체가 이건 말이 안 된다. 정말 뉴 스토리, 새로운 스토리. 히스토리 자체는 이야기니까 새로운 스토리텔링으로 진실된 스토리텔링으로 뿌리를 바로 찾아서 진짜 탐스러운 그 인생의 열매를 찾아야겠다. 그래서 역사를 미래학이라고 하는 거고 역사를 모르는 자는 역사에 휩쓸려 간다라고 얘기하니까 오늘의 이 이야기들이 정말 미래의 어떤 절대적인 어떤 좌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사를 잃어버린 자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창조의 근원이 되는 그런 시원 역사, 원형 문화 여기에서 우리가 나아갈 궁극의 이상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을 찾으려면 그 뿌리 역사와 시원 문화의 그 원형을 온전히 회복을 해야 되는 문제가 절실한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강단사학의 논리의 세뇌가 되어가지고 태고 시대, 황금 시대였던 황국 배달 조선의 이런 시원 역사를 신화나 전설로만 생각하는 삐뚤어진 그 역사 의식이 팽배하고 있는데 이것에서 빨리 깨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서는 중화 패권주의 사관, 우리가 최고다, 다 내 밑에다, 이 중화 패권주의 사관, 또 일제가 조정하고 있는 식민사관, 조선은 너희들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냥 너희들은 우리의 식민지 지배받던 이런 역사관을 말끔히 사실은 떨쳐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그 역사 전쟁, 문화 전쟁, 이런 뭐 실제 전쟁의 화였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죠. 그래서 이런 위험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그런 역사 왜곡으로 인한 그런 정서를 치유를 하고 원래 시원 원형 문화를 회복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고 이렇게 되었을 때 아주 건강한 정신과 활발한 깨어있는 창조력으로서 이런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전 세계적으로 전 인류에게 닥칠 거대한 변혁에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을에는 식물이 모든 생명력을 뿌리로 되돌려야 생명의 목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처럼 사람도 우주의 가을철에는 뿌리를 찾아 근원으로 돌아가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요. 원시 반본을 실천하는 길은 역사와 민족의 뿌리를 바로 찾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톡톡 증산도 시즌3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